두 번째 강의를 시작할 김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강의는 즐거우셨나요?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막 카메라만 앞에 놓고 막 강의를 하니까 약간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쫙 몇천 분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편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바로 이동이 좋은 나라, 또 이동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나라, 이동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또 사람이 다치지 않는 안전한 나라, 이런 나라야말로 진짜 행복한 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해서 사실은 그 정조가 화성을 만들었답니다. 화성에서 화성 축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 이동용 기계였어요. 자, 한번 왜 이동용 기계가 중요한 건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가 이제 왕이 된 지 13년이 됐어요. 그때 이제 신하들이 상소가 올라옵니다. 정조가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 그런데 아들이 없는 이유를 좀 약간 다른 데다 댔어요. 어디다 댔느냐? 사도세자의 묘소가 풍수적으로 불길해서 그 영향 때문에 정조가 왕자를 낳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꺼낸 거죠. 근데 이건 아마 정조하고 은밀히 이렇게 협의가 됐던 것 같아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11년 동안, 아니 13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 묘소를 가보지 못했어요. 영조가 못 가게 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24살이 될 때까지 못 갔던 정조가 24살 되고 나서 할아버지한테 간청을 해요. 이제 아버지 묘소를 가고 싶다. 그때 이제 80이 넘었던 영조가 그때 가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가서 탁 이제 양주 배봉산이라고, 지금은 이제 서울의 동대문구 휘경동에 가면은 서울 삼육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병원 자리가 사도세자의 묘소 자리였어요. 정조가 탁 갔는데 묘소가 형편없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의 무덤이나 다르지 않은 아주 작고 초라하고, 왕세자이기 때문에 여러 성물들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데 성물들도 세워지지 않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왕세자의 무덤이었죠. 그러니까 그 무덤을 일찍부터 옮기고 싶어 했었답니다. 그리고 정조는 아버지가 어디로 가고 싶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가고 싶었던 무덤 자리가 바로 오늘 현재 사도세자가 묻혀져 있는 그 육릉 그 자리였거든요. 사도세자가 1760년에 자기가 묻힌 그 자리를 갔었어요, 직접. 원래 그 자리가 효종대왕이 묻히기로 했던 자리였거든요. 사도세자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효종 마니아예요. 효종 바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의 4대조 할아버지였는데 그 효종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물론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초상화로야 봤겠죠. 외모가 자기 얼굴하고 똑같아. 사람들도 다 이야기해요. 어쩌면 이렇게 효종하고 얼굴이 똑같냐. 그래서 사도세자가 효종이 했던 것처럼 왜 군복 입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효종이 삼국지에 관우가 썼던 72근의 청룡원을 또 똑같이 만들어서 매일같이 조종해서 막 무예 연습하고 그랬거든요. 사도세자가 15살에 대리청정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청룡원을 갖고 오게해서 효종이 쓰던 그 무기, 신물이죠. 그걸 갖고 오게해서 매일같이 무예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랬던 사도세자가 효종이 묻히기로 했던 그 자리를 가보고 싶어서 수원에 당시에 왔다가 독성산성, 요즘 치면 독산성이라고 하는데 거기 갔다가 그 자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딱 뭐라고 했느냐, 이 자리가 참으로 명당 자리구나 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정조가 쓴 아버지의 전기에 딱 그 써놨어요. 그래서 정조는 아버지가 그곳에 묻히기를 바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막 그런 여러 상소의 명분을 핑계대서 아버지의 묘소를 수원으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 그 일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오늘날 팔달산 일대, 요즘으로 치면 행궁동이라고 하죠.
그 일대로 대대적으로 집단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팔달산 일대에 있는 행궁동, 화성 안에 있는 도시가 조선 최초의 신도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허벌판에 있던 지역을 300여 가구를 집단 이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십자로를 내고 동성잔에, 서성잔에, 남성잔에, 북성잔에 도시를 4구역으로 나눕니다. 4구역으로 나누고 남부, 북부 다시 그걸 크게 2구역으로 나누어서 구역마다 어디는 농민들이 살고 어디는 관료들이 살고 어느 지역은 행궁을 비롯한 관아시설물로 집중하고 또 뭐 일종의 논 두게 되고 가운데를 쫙 수원천으로 이렇게 구역을 나누는 이런 도시 계획과 행정 나누기를 통하면서 전체 성곽으로 감싸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성곽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하나는 정조가 생각한 것이 양경체제, 바로 이곳 화성을 수원을 또 하나의 수도로 만드는 거예요. 당시 수도가 한양이었죠. 정조는 그 한양과 또 다른 수도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여기 수도는 상왕이 머무는 수도, 서울은 임금, 주상이 머무는 수도. 그래서 2개의 수도, 양경체제를 두려고 한 거죠. 실제로 그와 매우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태종이 자기 아들 세종한테 왕위를 미리 물려주죠. 그래서 태종이 상왕으로 있고 세종이 주상으로 있었잖아요. 정조는 이걸 똑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빨리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15살이 되면 왕위를 물려주고 본인이 수원에 내려와서 어머니 해경궁씨를 모시고 내려와서 아버지의 무덤 옆에서 함께 살면서 여기서 새로운 국가개혁을 주도하려고 한 거죠. 상왕이 갖는 권한이 모든 백성들, 관료들 다 통제하는 인사권을 갖고, 두 번째가 군대를 다 조절하는 군대 통수권을 갖고, 백성들이 사법적으로 판단될 때 이 사람은 유배를 가느냐 사형을 시키느냐 뭘 하느냐라고 하는 총괄적인 사법권, 이 3가지 권한을 갖고 수원서 상왕으로서 수도로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양경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양경체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성곽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성곽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한양 도성이 있듯이 수원도 또 다른 성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정조는 새로운 지역방어 시스템을 생각을 한 거예요. 중앙군대가 존재를 하긴 하지만 이 중앙군대가 저 지역에서 벌어지면 막 한양에 있는 중앙군대가 막 내려가는데 열흘 걸리고 보름 걸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다 성곽이 쌓여져 있었는데 거기에 맞게 백성들과 관료들과 군사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야말로 옛날 이상적인 시대의 병농일치, 농사짓는 사람들이 또 병사도 되는 이런 게 병농일치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상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향토예비군제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도 향토예비군 다 했잖아요. 훈련 받으러 가면 죄송한 얘기지만 총 질질 끌고 다니고, 그 시절에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서 뭐 집합하면 제대로도 안 되고, 지금 민방위 체제도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제대로 운영이 좀 안 되거든요. 정조는 이런 걸 갖다가 탈피하기 위해서 바로 그 지역을 지키는 그런 전문적인 군인들, 일종의 모병제 같은 거, 지역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대규모 국영농장을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이익을 얻게 되면 그 얻은 이익으로 전문적인 무사들을 갖다가 초빙해서 지역을 방어하는 이런 시스템, 거기에 백성들이 함께 연대하는 이런 협수군 체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방어를 하려면 성곽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화성을 만든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자, 화성을 이제 축성하려고 보니까 실물에 뛰어난 사람한테 설계를 맡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군사적인 부분도 잘 알고 건축적인 부분도 잘 알고 또 토목학도 잘 알고 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 수학적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저 달나라에 인공위성 쌓아 올릴 때 수학이 기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대거 우주, 천문 여기에 다 투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화성 설계를 맡겨야 되는데 정조가 떠오른 사람은 딱 한 명이야. 누굴까요? 정약용 딱 한 명이었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정약용 선생이 당시에 아버지 정재원 선생이 돌아가셔서 상중에 있었어요. 조선시대는 부친상, 모친상, 뭐 할아버지상, 할머니상 이렇게 상중에 있는 사람들은 조정에 있다가 관직을 그날로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3년상을 마칠 때까지 절대 조정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나라 급하다고 막 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조선은 효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나라인데 효행하는 사람한테 나라 위해서 일하라고 불러들이면 그건 임금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정조는 어땠습니까? 이거 정약용 없이 화성 설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무릅쓰고 비밀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밀리에 정약용한테 염악살이 하고 있는, 우리 심효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염악살이 하고 있는 정약용한테 사람을 싹 보내요. 최측근 내시를 보냅니다. 내시를 보내갖고 임금님께서 이 수원에다가 성곽을 만들려고 하는데 성곽을 설계하시오 라고 해서 딱 지시를 해요. 다산이 딱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쭉 보면서 심효살이 하는 과정에 누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보면서 은밀하게 화성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체 길이는 얼마로 한다, 전체 높이는 얼마로 한다, 또 이 성곽에는 어떤 시설물 만든다, 옹성을 만든다, 성문 앞에 장안문 팔달문 앞에 이렇게 둥글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기존에 우리나라 성곽에 없었거든요. 중국 성곽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옹성을 만든다. 옹성을 만드는데 그냥 옹성 만든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 옹성은 어떤 장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 옹성을 쌓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서해 유성룡 선생 이야기를 막 하고 중국에는 어떤 기록에 어떤 병법서에 이런 옹성들이 있다.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곽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된다. 쫙 이렇게 쓰는 거예요. 거기에 치성 만들 때 쫙 쓰고 그러면서 이 성곽 전체는 돌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일부는 벽돌로 만들어야 된다. 벽돌은 어떤 장점이 있다. 높이는 전체적 높이가 얼마가 되어야 한다. 왜 이 높이가 되어야 하느냐. 대포를 맞았을 때 너무 높으면 와르르 무너지는데 이것 맞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돌로 이렇게 쌓을 때 안쪽에는 흙을 갖다가 대략 어느 정도 몇 보로 쌓아야지 탁 해서 이 돌이 무너져도 이 흙이 거꾸로 토성으로서 작용해서 온전하게 이 도시를 지킬 수 있다. 이런 걸 막 쓴 거예요. 기가 막히게 쓴 거죠. 예.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 집안이 실학을 갖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어린 다산한테 무슨 사서 삼경 이런 것만 가르친 게 아니라 토목학도 가르치고 또 건축학도 가르치고 상수학도 가르치고 천문학도 가르치고 다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산은 모르는 게 없는 거야. 다 배웠어요. 너무 만능이죠,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냥 한 달 만에 그걸 만든 거예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정조한테 딱 보고가 올라왔어요. 정조가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좀 요즘 세속 표현으로 하자면 뿅 갔어요, 그냥. 그랬는데 이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다 좋은데 결정적인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바로 돌을 나르는 도구가 없고 돌을 들어올리는 도구가 없는 거예요. 아니 돌로 쌓기로 했는데 돌을 날라야 되는데 이 내고 다닐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 잘못해서 들어올리다가 돌에 무너져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정조가 축성한다고 해서 사람 다치고 죽는 거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조가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어떤 카드냐? 자기가 즉위할 때 이덕무하고 박재가구를 중국에 보냈었거든요. 중국에 보내가지고 고금도서 집성이라고 하는 책을 사오게 하는데 얼마나 이 양이 많았느냐. 책 상자가 잔뜩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말 한 필마다 책 상자를 정말 한 20-30개 정도 가득 채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책 상자 하나에 막 몇십 권씩 책이 들어갔는데 이 말이 590마리를 가지고 북경서부터 조선까지 온 거예요. 고금도서 집성의 책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압록강을 건널 때 이런 물결이 좀 낮은 탄 같은 데서 590마리 말이 그냥 일렬로 쭉 들어온 거 아닙니까? 조선의 새로운 문명, 새로운 지식이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정조가 또 연구해서 막 새롭게 만드는 건데 그 중에 기기도설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명나라 때 서양 선교사가 만든 책인데 그게 청나라 걸륭제 시기까지 그대로 있던 거를 정조가 수입을 한 거죠. 그 책을 딱 은밀하게 쫙 빼가지고 정약용은 딱 준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크레인을 만드는 게 나와 있었어요. 다산 선생이 그걸 딱 받아가지고 연구를 했어.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거중기, 농로 이 기계를 만든 겁니다. 이거는 돌을 들어올리는 기계예요. 거중기는 딱 한 대, 바로 채석장에 딱 하나 있어갖고 돌을 들어올리고, 농로는 11대가 있어서 공사 현장마다 설치되어 있어서 돌을 들어올려서 안전한 대로 위치에다가 돌을 쌓게 만드는 거죠. 거중기는 높이 4m, 농로는 11m. 그러니까 이 두 기계가 축성 도구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돌을 나르는 수레라는 거예요. 이동용 기계. 이 화성은 말이죠. 이 이동용 기계로 대박을 친 겁니다. 정약용 선생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위대하게 만든 이동용 기계가 유형거라고 하는 기계예요. 이 유형거는 그 이전에도 전혀 없었던 건데 이렇게 끌고 가다가 360도 회전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끌다가 바로 90도 틀어서 일로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밑에 바퀴가 이게 돌게 되어 있어 갖고 이렇게 가다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일로, 여기서 일로 거꾸로 뒤집어서 뒤로 갈 수도 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차 그런 거 없잖아요. 가다가 바로 그냥 확 90도 꺾고 이렇게, 이거 뭐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거죠. 가다가 갑자기 뒤로 후진? 이거 없잖아요. 물론 기차 같은 거는 뒤로 후진하고 앞으로 갈 수 있겠지만 옆으로 갑자기 90도로 가고 이런 거 없는데, 다산 선생이 유형거라고 하는 정말 전 세계에서 볼 수도 없는 360도가 풀로 돌아가서 어느 방향이든지 이동해서 갈 수 있는 수레를 만듭니다. 그 수레 말고 대거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수레를 만들어요. 정말 많은 돌을 실어 올릴 수 있는, 그리고 평거, 그러니까 아주 여러 종류의 수레를 만들고, 눈 위를 달릴 수 있는 설마, 우리 썰매라고 하잖아요. 썰매가 눈설자 말마자에서 나온 거거든요. 설마에서. 설마. 그런데 그 설마가 썰매.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이동용 기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이동용 기계를 통해서 안전하게 돌을 운반하고, 운반된 돌을 가지고 이제 성곽을 쌓게 되는 것이죠. 돌은 화성 안, 수원 안에서 다 채취를 합니다. 우리 지금 수원에 지금 영복 여자 중학교, 영복 여자 고등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가 숙지산이라는 산에 있거든요. 그 숙지산이 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정조가 숙지산에서 돌을 캐서 화성을 쓰게 했는데 그 일대 지명이 공성면이에요. 원래 이름이 빌공자 돌석자 쓰는 공성면인데, 당시 화성성역 총리 대신이었던 최재공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정조한테. 좀 약간 아부성이 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전하의 효심이 너무도 깊어서 신령이 감동을 받아서 돌을 숙지하고 있다. 마침내 공석이 되었습니다. 좀 약간 좀 아부성 멘트가 좀 있죠? 예. 근데 이거는 정조실록에도 화성성역의궤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 화성이 굉장히 실용적 도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뭐 상업에 대한 새로운 개혁, 농업에 대한 새로운 개혁 이것만이 아니라 축성 과정에서도 정말 실용적이었어요. 왜 실용적이었느냐? 돌을 갖다가 찾는데 제일 돌멩이 많은 데가 어딘지를 보니까 팔달산인 거예요. 팔달산은 수원 도읍의 주산이었거든요. 화성 행궁이 있잖아요. 그리고 향교가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풍수지리를 너무 중요시 여겨갖고 바로 고을 관아하고 향교가 있는 주산은 절대로 손대지 않는 게 500년 동안의 일종의 관습과도 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손댄다? 야, 이 말도 안 되는 거 하지도 마! 그냥 이런 얘기도 나오기 전에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 그런데 정조는 도시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성곽을 써야 되는데 아니 숙지산 돌, 무슨 여기산 돌 다 갖다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돌멩이 많은데 팔달산 돌? 야, 풍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게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팔달산 안에 있는 그 돌을 엄청나게 깨다가 성곽을 쌓습니다. 여러분들 성곽 주변에 이렇게 돌다 보면은 바로 돌 뜯어낸 자리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실용적인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1997년에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요 등재 이유만 말씀드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1997년 6월 달에 유네스코에서 이사회가 개최가 됐어요. 파리에서 개최가 됐었답니다. 그 이사회에서 우리 수원화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를 권고를 합니다. 그때 그냥 방망이 땅땅땅 세계유산 등재 확정된 게 아니라 보통 세계유산 등재는 이사회에서 미리 심의를 해서 권고를 하고 6개월 뒤에 유네스코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997년 6월 달에 프랑스 파리에 있었던 이사회에서 세계문화유산 권고가 돼서 1997년 12월 달에 이탈리아에서 이제 최종 유네스코 총회를 하고 빵빵빵 두드려서 의결이 돼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그때 4가지 이유를 통해서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이 됐어요. 첫 번째, 수원화성은 18세기에 만들어진 전 세계 성곽 중에서 가장 잘 만든 성곽이다. 여기에 전제 조건은 18세기 1701년서부터 1800년 요 사이에 이 100년 동안에 만들어진 전 세계 성곽 중에서 제일로 잘 만들었다. 두 번째, 화성은 군사시설물 성곽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졌다. 여러분 한번 성곽 보세요. 가다가 방화수리정 일대, 화홍문, 방화수리정 이런 데 보게 되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완전 한 폭의 그림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곽은 철저하게 군사용으로 만들어져서 적들과 싸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아름다운 방화수리정 누각 바로 아래 대포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 아름다운 화홍문 그 아래 대포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화성이 갖고 있는 장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정조가 화성 축성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려함은 적에게 두려움을 준다. 아름답고 화려함은 적들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저 외적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력을 들여서 똑같은 돈을 들여서 만드는데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화성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성은 거의 보기 어렵다. 정말입니다. 저도 지금 많이 다녔어요. 중국, 일본 이렇게만 다닌 게 아니라 유럽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독일에 가면 말이죠. 고성 밸리라고 해서 라인강을 따라서 프랑크푸르트인데 라인강 따라가고 성곽들이 막 수도 없이 이어져 있거든요. 그런 성곽들을 쭉 다니고 전 세계에 많은
그런 군사 시설물들, 뭐 네덜란드 또 하다못해 노르웨이 이런 데까지요. 제가 그냥 쭉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성곽 비행을 하러 다녔거든요. 왜? 성곽 전문가다 보니까 다른 나라 성곽들과 우리 성곽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다녔죠. 그 성곽들은 철저하게 투박합니다. 그냥. 그런데 우리 화성은 정말 성곽으로서의 기능과 아름다움을 다 같이 갖고 있다. 이게 바로 완벽한 차이예요.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세 번째 이유가 바로 화성성역의궤라고 하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전쟁 기간, 6.25 기간에 화성이 폭격 맞아가지고 일부 파괴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화성성역의궤라고 하는 정조 때 만든 기록을 토대로 해서 온전하게 복원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화성성역의궤 기록 보고 완전히 그냥 갔어요. 이 이사들이 그 기록 그대로 다 남아 있고요. 제가 그때 세계문화유산 등재했던 당시 시장님이셨던 심재덕 민선 1기 2기 수원 초대 민선시장님 전기를 제가 썼는데 그분 일기가 그대로 딱 남아 있어요. 그 일기에 당시 이사들을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고 이사들 반응이 어땠는지 다 상세히 나와 있고 그 내용들을 제가 평전에 그대로 담았는데 정말 당시에 드라마틱한 소설 이상이에요. 근데 화성이 제일 핵심적으로 세계유산 등재될 때 바로 이사들이 화성성역의궤 도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이 뒤에 크로마켓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편집할 때 화성성역의궤 도면들이 이렇게 탁 떠서 어떤 건지 알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런 기록들을 토대로 해서 복원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세 번째 이유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조의 위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과 정책이 이 화성 안에 담겨 있어서 화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 라고 유네스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세계문화유산들 중에서 국가 지도자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기게 한, 그래서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그 성곽을, 그런 유산을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유네스코 산하에서 세계유산을 심의하는 이코머스 위원인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세계문화유산은 오로지 수원 화성밖에 없답니다. 저는 수원 화성이 갖고 있는 가치, 바로 정조의 유민정신, 새로운 개혁정신, 실학정신, 이것이 담겨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 이것을 사실은 가장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이제 수원 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때로는 뭐 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물어볼 때 수원 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수원 화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유, 정조가 수원 화성을 만든 이유, 그 과정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동용 기구를 만들어서 정말 화성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들었던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이동 노동자가 되고 여러분의 노동을 통해서 가족들도 더욱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